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미국에서의 빅세일, 유럽에서 이런 세일들을 보면은 통계가 조금은 저희한테 희망적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땡스기빙 할리데이의 세일즈가 작년에 비해서 4%가 더 신장된 그런 이제 통계를 보여주면서 내년에는 좀 더 낮지 않냐는 그런 다소 희망 섞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불확실 속에서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섬유산업도 또 패션 섬유산업이 살 길이 있겠느냐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교류를 하면서 청해 듣습니다. 계속 제가 여쭤보고 또 듣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새로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시작되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1기 때 많이 보여주었고 특히 Mandate for Leadership이 작년 선거를 한 1년 앞두고 헤리티지 재단에서 공화당이 됐을 때 어떤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한 920페이지에 걸쳐서 전문가 한 360명을 동원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다 내놨습니다. 워낙 방대해서 저도 다른 못 읽고 저희가 좀 관심 있는 분야만 읽으면서 요약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미래,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거,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이 트럼프 행정부 앞으로 3년간 어떻게 진행될 거다 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저 안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업과 개인에게 더 자유를 준다. 이 자유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편향이 돼서 자유하면은 정치적인 자유, 언론 자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말하면 첫 번째 자유는 경제의 자유입니다. 경제의 자유가 뭐냐?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정부 사업 벌이지 말고 정부는 작은 정부로 가라. 소위 보수 정권의 아이콘은 텍스컷입니다. 세금을 줄여서. 그 경제적인 자유가 개인과 기업에 줬을 때 더 창조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낸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게 리가노믹스입니다. 1979년대 말에 80년대에 걸쳐서 레이간 대통령은 물론 동구권을 붕괴시키는 데 기여를 했지만은 텍스컷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텍스컷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예서 재정 담당자나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수가 주는데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우리 레이간 대통령의 텍스컷을 보면 1년 만에 오히려 텍스컷을 했는데 세수는 늘었습니다. 왜?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레이간을 뽑는 게 소위 레이가노믹스라고 불렀는데 이 레이가노믹스가 아주 성공한 것이 하나의 예로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수가 부족하면 무조건 세금을 올려서 더 걷어다가 정부가 그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중국과의 무역은 재앙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중국이 미국의 모든 제조업과 산업을 망칠 거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따라서 이게 더 이상 글로벌화 더 이상 필요 없다. 지난 5, 60년간 우리 글로벌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가고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한국 기업이 여기 세계 나가서 뭐 한다 생각이나 할 수 있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세계 시장에 가서 1등을 하고 품질을 인정받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소위 이 글로벌화에 힘입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잘 따라서 그 이점들을 취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그런 세계사적인 변화인데 이것이 안 되겠다.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더 이상 이렇게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조업이 이제 이 글로벌을 통해서 전부 쇠퇴를 하면서 그들이 많은 기업들이
소위 이제 금융화로 많이 변화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너스입니다. 우리 옛날에 제니스 대통령 라디오 생각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제조업이 아주 앞섰던 그런 기업들도 지금은 금융으로 전부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으로 갔다. 또 하나는 우리 이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 기업을 하기 위해는 에너지 정책이 아주 잘못돼가지고 소위 세계 기후변화 국제기구에도 탈퇴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든 지원을 다 중지시키고 소위 2035년까지 전기차로 전부 전환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폐기 처분했습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가고 있죠. 우리는 오히려 전기차를 늘리게 그때까지 완성을 하겠다고 지금 세계의 흐름하고 지금 거꾸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ESG 중지하겠다. 왜 ESG 같은 데 돈을 버리냐. 그 다음에 DEI는 뭐 사회적인 이슈니까요. 소위 이제 Diversity, Equity, Inclusion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시장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를 완전히 망가시켰어요. 왜? 사실 포용 정책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약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바늘을 가지고 여러 사람 쓰면 바늘을 통해서 질병을 옮기니까 그걸 금지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새로운 바늘을 갖다 놔주는 이런 식의 정책. 결국 이것이 마약을 더 많이 퍼뜨렸고 도심을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가 도심에 가면은 소위 홈리스들의 그런 바닥에 앉아서 도시 경관과 건강을 망치고 많은 기업들을 도시를 떠나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것이 소위 이제 이민자 단속이라는 큰 명목으로 그 도심에 지금 들어가서 정리하고 있죠. 다 뭐 처음 시작은 워싱턴 DC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72시간 내에 48시간 내에 모든 노숙자들은 워싱턴 DC를 떠나라. 뭐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해서 소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예견됐던 그런 것이고 그것을 요약한 게 소위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 47개를 거기서 또 47개를 뽑아가지고 선거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은 역시 에너지 정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싼 에너지와 가장 싼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게 그 정책입니다. 가장 싸게 에너지를 정착하겠다.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값만 한국에서 제공한다면은 여러분들 할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죠. 금방 사업하실 것들이 눈에 막 잡히실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뭐 몇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 질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소위 이제 관세 전쟁이죠. 마라, Make America Rich Again. 관세를 얻어가지고 관세에 벽을 쳐서 결국은 미국을 소위 Manufacturing Powerhouse를 만들겠다.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미국을 또다시 사실 남북전쟁 끝나고 세계대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이 제조업의 강국이었죠. 제조업의 강국이었는데 소위 이제 70년대 이후로 우리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이 다 미국을 떠나는 그런 이제 것을 가져왔는데 다시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품에 대해서 벽을 쳐줘야 되죠. 소위 이제 보호주의 무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관세라는 형태로 우리가 보호주의 무역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이제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것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코어 지지 그룹은 마가족들이라고 하죠. 마가라는 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 마가족들이 트럼프 지지의 주축인데 결국은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이런 미국의 그런 정책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그 80년간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80년간 세계 평화를 주도해오고 평화를 유지한 이런 제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죠. 소위 지난 80년간 우리한테 했던 것은 룰 베이스 리버럴 인터내셔널 월드 오더라는 이 큰 테두리가 도저히 흘렀던 이런 흐름을 더 이상 미국이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갈 거냐? 트럼프 3년 동안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에 청사진은 또 못 내놓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 제3자가 보기에는 트럼프 일기를 전해서 소위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디스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 그 책 내용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각자 도생의 세계가 온다. 우리 지금 현재 트럼프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은 각자 도생의 세계다. 그런 얘기고 결국은 우리 이런 비자유주의 이념으로 회귀하는 그런 나라들이 생기고 국제적으로 보면은 역시 또 아이솔레이션 우리 미국만의 남한의 벽을 치고 관세장도 치고 이렇게 이제 가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어떻게 평화를 우리 참 아이러니해요. 미국이 지금 역사상 가장 강한 시점이에요. 중국이 많이 따라왔어요. 눈에 가시예요. 그전에는 중국이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난 우리 전후위에 세계 질서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 이거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방부를 Department of Defense를 Department of War 이렇게 바꿨어요. 전쟁부로. 우리가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다. 이건 사실은요, 실무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스펙에, DOD 스펙이 많습니다. 여러 물자, 우리 북북도 그렇고, 우리 모든 무기, 전 세계 표준이 미국의 아메리칸 스탠다드뿐만 아니고 DOD 표준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새로 디파트먼트 오브 워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앞으로 변화를 될 거예요. 이런 것을 내걸고 있고 세계 평화는 걱정하지 마. 미국의 힘으로 다 다스릴게. 미국의 힘으로 지킬게. 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것이 왜 역사적으로 없었냐? 우리 한참 120년 전에 이미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위 이제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필리핀을 뺏고 괌을 차지하고 쿠바를 차지하고 푸에르토리코를 차지하고 또 하와이를 어정쩡한 상태였는데 그걸 50번째 주로 해서 첫 번째 총독을 내려보내고 이런 식의 그 팽창주의 정책을 우리 윌리엄 맥킨리가 이미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관세 정책, 미국의 남북전쟁이 바로 끝나거든요.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을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이 제조업이 쭉 올라갔잖아요. 유럽이 리드를 하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소위 이제 관세 정책을 칠 거예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자, 그래서 갔는데 이 사람이 재선을 했어요. 1902년에 재선이 됐는데 재선되고 1년 만에 총 맞아서 죽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런 큰 변화를 이끌어내면 그 변화에 의해서 많은 또 손해보는 사람도 생기고 거기에 반대 세력도 생기고 희생된 사람도 생기고 이런 양분된 그런 정치에서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1년 만에 죽었으니까 부통령이 3년을 승계한 거죠. 그 사람이 소위 시어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3년간을 부통령으로 했다가 대통령이 됐죠. 자, 그런데 지금 120년 만에 똑같은 정책을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레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레간 대통령도 총 맞은 거 아시죠? 7번에 흰크리가 7번에 권총을 쐈는데 6발이 빗나가고 1발을 맞았는데 방탄은 조끼를 입고 있어서 그 양반 별로 크게 부상되지 않고 살았죠. 자, 왜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소위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입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 이외의 중국, 소련, 독일, 영국 다 10개국이 합친 국방비를 다 못해도 미국의 국방비만큼이 안 돼요. 그런 막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또 이번 소련은 굉장히 우리가 슈퍼파워하면 미국 소련 그랬는데 전혀 슈퍼파워가 아닌 것이 증명이 됐어요. 미국 소련에 왜 그러냐?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소련은 전쟁을 안 했어요. 전쟁을 한 군대와 전쟁을 하지 않는 군대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것이죠. 결국 소련은 이 전혀 슈퍼파워가 아니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결국 미국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얼마든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 뉴욕타임즈가 그랬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트럼프 이후에 이런 정책들이 세계를 어떻게 바뀔 거냐? 세계를 소위 이제 그 옛날 약 35,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있었는데, 호모사피엔스는 약 5만 년 전에 소위 전두엽에서의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상상력을 키우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뇌가 발달을 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골격도 더 크고 힘도 세고 우리보다 먼저 지구상에 정착을 해서 더 큰 파워를 형성을 했는데, 이런 그런 전두엽이 돌연변이가 호모사피엔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네안데르탈인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 기분이다. 이 약한 자들을 다 쓸어내는 이런 세계가 느낌을 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을 했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월드에서 모노칼 다이내틱 플레이스로 되어 있다. 자,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 2,500년 전에, 소위 2,500년 전에 세계의 패권은 그리스에 있었죠. 그리스 에센스가 있는데, 이 그리스에서 소위 조그만 섬, 소위 멜로스 섬이 있는데, 이 멜로스 섬의 그 수천 명들이 그리스 패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최종 선언을 했어요. 너희 우리 속국이 될래? 아니면 너희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만 사주겠다. 종으로, 여자들은 다 종으로 삼겠다 하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자, 이 통첩을 받은 멜로스에서는 그 당시는 다 대중정치가 전체 직접 민주주의 시대니까 민주주의가 벌써졌겠죠. 어마어마한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그 토론 결과가 뭐냐? 강경파가 주도를 한 거야. 왜 우리 평화롭게 잘 사는 우리를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우리는 목숨을 두고 싸워서 우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결론을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그리스인이 와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종으로 전부 데려갔어요. 자, 이 역사적인 사건을 봤을 때 과연 그 멜로스 섬의 지도자들은 제대로 국민들을 리드했냐? 역사적으로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데서 우리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세계 평화를 뭐가 유지하냐? 힘센 놈이 깡패가 있을 때 유지된다. 우리 일본도 그렇죠. 한국의 소송 사건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일본도 다 그 지역 쪽에 거기서 다 해결을 해요. 웬만한 그 분쟁들은 법원으로 안 가고, 우리는 10배, 거의 10몇 배의 소송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힘센 주먹이 하나 있으면 야 까불지 마, 너희들 싸우지 마, 다 교통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동네에서도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저렇게 강력할 때 세계는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이게 역설적으로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저렇게 깡패짓을 할 때 오히려 더 세계는 더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서 전투했을 때 둘 잡아다가 야 너희들 휴전해. 그렇죠? 휴전하고 마찬가지로 타일랜드하고 캄보디아 전쟁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지속이 얼마 안 갔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더 평화로운 그런 이제 좀 더 그런 세계가 올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없다. 미국의 제조업을 육성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제조업이 일자리 보고죠. 다른 어떤 것도 제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많은 또 서비스업은 제조업에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서비스업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은 서비스업은 제조업에서 파생된 서비스업이 지속 가능한 서비스업이지, 길거리에 치맥 자영업이어가지고 지속하지 않잖아요. 제조업이 잘 됐을 때
거기에서 로지스틱스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서비스업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제조업 육성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공부를 하자. 쟤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공부해야죠. 거기서 우리가 그다음에 거기에 저기를 정확히 있게 들어봐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국 무역도 많이 하고 시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걔네들이 이제 계속 리쇼어링을 촉구해서 굉장히 인센티브를 주고 또 니어쇼어링을 굉장히 권장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과테말라로 가고 중남미로 갔는데 이상해요. 올해 성적표를 보니까 중남미에 별로 그렇게 크게 거기 가면 좀 덕을 볼 줄 알았는데 아직 나타나 성적표가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재고가 많이 쌓였던 문제, 재고 문제 여러 가지 다른 팩터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올해를 보면 그래요. 또 리글로벌라이제이션 하겠다. 그래서 서프라이 체인을 중국을 뺀 그런 서프라이 체인을 만들겠다는 거죠. 신공급망 구축을 하겠고 소위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을 이코노믹 프로스퍼리티 네트워크로 개조하겠다. 그걸 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실제 영국에 가서 그 같은 것을 보여줬어요. 방향을 보여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다 보니까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케냐나 아프리카로 많이 갔어요. 아프리카에 굉장히 지금 경제 붐이 일고 있어요. 왜? 중국이 대규모로 거기 와서 공장을 짓고 있어서 뭐 케냐뿐만이 아니고 이집트도 또다시 섬유 산업에 섬유에 그런 붐이 이제 불고 있어요. 그쪽으로 전부들 좀 많이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사점이 있어요. 미국과 EU의 경제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유로가 한때는 30% 이상 더 비싼 1.3, 뭐 이 정도의 그런 그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갖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격차가 다시 벌어졌어요. 한번 보면은 자 이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미국의 전체 GDP 30% 이상을 차지했고 중국이 3.5% 정도 했어요. 3.5%. 그래서 미국과 EU가 소위 2000년대 초반에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쫄아들었어요. 서로 격차가 저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다시 벌어지고 있죠. 저거 왜 저러냐? 왜 EU가 미국 경제에 많이 벌어지냐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포인트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3.5%는 중국이 일본을 2010년도에 따라잡고 2018년도에는 EU를 따라잡고 저걸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쭉 해서 가면 2030년 내지 2035년도에는 미국을 앞선다. 이런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우리 2010년도에 저는 세계 무슨 그 컨퍼런스에 나가면 많이 들었어요. 저런 얘기를. 중국이 지원이 된다. 그 2030년, 2035년이면 지원이 된다. 자, 이런 예측을 해놨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금방 안 이룰시다. 천만의 말씀.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앞섰다고. 자, 미국은 그럼 가장 정책이 뭐냐?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위 아까 얘기한 에너지, 가장 값싼 에너지, 가장 값싼 전기 공급이 이 사람들의 가장 제조업을 이루어주는 첫 번째 정책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레귤레이션이나 우리 규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루스하지만요. 그러면 우리 유럽을 한번 보면 독일은 소위 독일이 유럽 EU 경제를 리드했던 나라예요. 가장 혜택을 받은 EU 통합에 27개국 통합에 가장 혜택을 크게 본 게 소위 독일의 제조업이고 제조업을 베이스로 한 독일의 경제였어요. 그랬던 것이 소위 중국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중국에서 손이 많이 가는 거 물론 엔지니어 그 부족 사태도 있었지만 손이 많이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 가서 우리가 제조를 해서 가져왔죠. 일부를 또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에너지 값이 천정부지로 5배로 뛰었다가 지금 다 3.5배 정도
정도의 전기값을 내야 돼요. 전기료를 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제조업이 무너나죠. 이게 제조업이 유지가 안 돼요. 에너지 값이 3.5배로 뛰니까.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중국 시장은 중국을 봉쇄해야 돼요. 중국에서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과감하게 철수하고 있죠. 미래를 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보고 있고, 영국은 역시 이제 여기 지난번에 이거 한 6개월 됐나요? 그 트럼프가 영국을 방문해가지고 소위 뭘 발표했냐면은 UK-US Technology Prosperity Deal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소위 1,900억 불, 1,500 파운드니까요. 대략 1,900억 불, 2,000억 불을 영국에 투자해주겠다. 이것이 소위 아까 얘기한 이코노믹 프로스퍼리티 네트워크의 일환입니다. 가난한 한 틀에서 보면 그러면 그 미국의 돈이 1,900억 불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들여다봤더니 소위 이제 AI 분야, 양자 컴퓨터 분야, 헬스케어 분야 7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투자하겠다. 이런 겁니다. 결국 들여다보니 이 AI 전쟁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우리 제조업도 그렇고 특히 AI는 이게 컴퓨팅 파워의 싸움이고 컴퓨팅 파워라는 게 뭐냐? 결국은 누가 더 싼 전기로 컴퓨터를 돌려서 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AI를 구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트럼프는 석탄 발전소 환경론자들의 지침을 다 폐쇄하기로 저 못 짓겠잖아요. 앞으로 뭔가든지 잘 화석연료 미국은 가장 싼 게 화석연료에서는 이렇게 석탄하고 가스잖아요.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규제야. 누구나 다 필요한 사람 다 져라. 원자력 발전소 져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화석연료 규제를 전부 없애고 원자력 발전소를 2040년까지 여러분들 언론 발표 보니까 300기예요. 이 300기라는 건 지금 저기 미국에서 한 50기 돌리나요? 40몇 기 돌리나요? 그래서 300기를 어떻게 2040년까지 져요? 하나도 질려면 10년, 15년 걸리는데 뭐 때문에 300기라고 하냐? SMR 때문에. SMR. 지금 우리는 원자력 한계가 1,400만 킬로와트잖아요. 우리 SMR은 10만 킬로, 15만 킬로, 20만 킬로, 맥시멈 30만 킬로거든요. 15만 킬로, 20만 킬로. 하나가 10개니까 그 언론에 그냥 그리고 그 내용을 모르니까 300kg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자력 발전 300kg 어떻게 40년까지 지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자, 여기서 시사점이 뭐냐? 미국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많은 특허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국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면 그 시공할 수 있냐? 시공 능력이 없어요. 누가 하냐? 소련, 중국, 불란서, 한국이에요. 소련, 중국한테 미국은 맡길 수 없죠? 불란서, 한국에다 맡겨요. 불란서는 우리보다 거의 50%가 더 비싸요. 또 훨씬 더 느려요, 우리보다. 그리고 누구 맡겼어요? 한국. 결국은 한국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은 국내에서 참바 비싼데 해외에서 워낙 큰 먹거리들이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협상 중이고 결국은 한국이 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원자력 발전소 진다. 거의 한국이 우리가 경쟁력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를 했는데 우리하고는 미국, 중국이 제일 중요하니까 중국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전 중국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비전문가로서 또 우리 산업을 어떻게 하면 중국하고 잘 우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중심의 국제 평화체제, 2차 대전 이후에 최고 지난 80년대간 유지됐던 것을 WTO를 가입을 함으로써 소위 이제 국제기구에 무임승차하고 그 질서를 다 따라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중국은 중국판의 새 질서를 만들겠다 하는 데서부터 충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1대1로 전략을 만들었고 또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겠다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소위 천인계 해가지고 세계에 영향이 있는 사람 1,000명을 우리
중국의 친구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중국의 그 가치를 전파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사람도 두세 사람 우리 오퍼를 받았고 미국의 아주 저명한 교수들로 그랬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미국에서 구속까지 됐죠. 소위 가면 엄청난 돈을 현금을 50만 불씩 막 이렇게 주니까 그 이제 세금 탈루, 세금 신고를 안 했다는 걸로 구속도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소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미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의 WTO 가입은 결국은 중국을 세계 무역국가로 키우고 미국의 모든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몇 년 만에 딱 들어맞았죠. 이미 예측됐던 그런 미래예요. 중국의 전략은 뭐냐? 결국 첨단 제조 분야의 독점 체제를 완성하겠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자기네들이 리드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런 질서 안에서 같이 글로벌화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80년간 유지되어 그런 국제 질서 또 자유, 인권, 시장 경제라든가 환경보호, 국제 협약, 뭐 해양 질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것들이 이제 우려사항인 것이죠. 결국은 이제 또 디지털 패권을 추구하고 있죠. 그걸 가장 우리가 그것을 서방이 깜짝 놀라간 게 딥페이크죠. 딥페이스죠. 소위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딥페이크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 퍼져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세계를 리드하겠다 해가지고 이 정책들은 2022년도에 소위 오스완 전이라는 친구가 Chinese Dream of Digital Hegemony 해가지고 아주 잘 정리돼서 저걸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읽어보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알림이, 태문이, 우리 바이트 이런 그 플랫폼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추구하는 거가 뭐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소위 이제 이 사람들이 2012년, 13년 때 뭘 했었냐면은 차이나 매니팩처링 2025, 중국 제조 2025 해가지고 목표를 세웠죠. 근데 그 목표를 2025년 올해인데 올해되기 전에 다 달성을 이미 했어요. 목표 달성을 했어요. 중국이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남중국해를 다 자기네 내 해와 이거 자기네 거다 하고 저 선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죠.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위 그 사람들 설정한 이 제1도련선 요 보면은 여기 일본하고 일본 센카쿠 열도에서 싸우고 있고 필리핀하고 싸우고 있고 이쪽 인도네시아 보르네아하고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도 여기를 다 자기 거다 자기네 해다 니들 200해리 이 밖은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여기를 지키고 있죠. 이게 우리 거다 중국 거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중국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냐? 중국의 입장에서 지도를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여기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들이 섬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섬들이 연결되어 있기 태평양으로 나가는데 전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타이완을 빨리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태평양이 열려요. 두 번째 한국이에요. 한국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중국의 제일 큰 함대가 발해 함대인데 발해 함대가 여기 있는데 여기 나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국으로서는 태평양을 시대를 나가려면 한국이 반드시 중국의 프렌드로 남아야 돼요. 우리 중국,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1949년에 대륙을 전체 통일을 했는데 100년째인 2049년이 걸리니까 2050년이라고 서류를 뭐 어떤 건 2050년으로 얘기해요. 중국 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에 소위 중국몽을 달성합니다. 중국몽이라는 게 뭐냐? 중국몽은 결국은 중국 공산당 중심의
신천하 질서를 만들겠다. 결국 중국이 세계 패권을 미국의 패권으로부터 뺏겠다 하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2500년 전에 그리스와 스파르타의 그 패권을 보면은 소위 이 패권의 경쟁은 전쟁을 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게 소위 투키디데스 트랩이라 해가지고 투키디데스 함정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언론에서.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결국은 중국 권위주의 유계적인 국제 질서를 개편을 해야 되겠는데, 그 하는 것을 보면 2025년 목표 달성을 했어요. 10년을 또 잡았어요. 2035년까지 첨단 제조업이 세계를 제패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석유화학, 철강 아직 다 제패를 못했죠. 물론 우리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우리의 국가 전략산업인 석유화학이 다 지금 우리 러스트벨트로 변하고 있어요. 여수, 울산, 이 남해가 전부 러스트벨트로 변하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 경쟁력의 중추였던 포스코가 지금 포항이 전부 황폐화되고 있어요. 직격탄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겪고 있어요. 이것이 2035년에 완전하게 세계의 첨단 산업을 제패하고 그때까지 소위 군 현대화 작업을 완성하겠다 하는 그런 커다란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5년 계획도 못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10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를 한번 보자. 우리가 소위 이제 인구 구조 변화가 학령 인구가 올해 700만인데 2030년 되면 600만으로 줄고,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지금 1,050만 명인데 250만 명이 늘어서 2030년 되면 1,300만이 되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예정돼 있어요. 이게 예측이 아닙니다. 예정돼 있어요. 이게 와요. 이렇게. 또 소위 지방이 소멸되는 그런 지방 소멸 문제, 지역 간의 양극화 문제, 수도권 집중, 또 계층 간의 소득 심화 이런 것들이 오고 있어요. 자, 수도권 집중 이게 문제가요. 그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경제적 입장을 보면은 사실은 집중이 됐을 때 국가적으로는 더 효율이 올라가요. 국가의 경쟁력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수도권 집중을 다 풀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지방의 확대가 되니까. 베트남이 그러잖아요. 지금 다음으로 우리 G20를 두를 수 있는 나라를 보면 베트남을 많이 입고 있는데 하노이가 서울보다 2배 커요. 근데 최근에 올해죠. 올해 그런 새로 그 서기장이 취임하고 나서 하노이를 2배 더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노이를. 왜? 그 집중화가 국가의 효율을 올리기 때문에. 이유 세상 사람은 게 답이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이유를 배워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범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산업을 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 가장 많은 손실과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환경 정책을 유감없이 세계에다 대고 발표하고 있고 그렇게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우리가 좀 산업이 망가져서 경제가 후퇴해도 뭐 괜찮다면은 뭐 다 좋은 일이죠. 이념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치가 경제를 우선하고 있어서 이상한 법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런 굉장히 경제에 아까 여러분들이 경제를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산업 정책을 내놓고 혁신 정책을 내놓고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이런 걸 가지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제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다 힘을 으쌰으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뭔가 보람을 느끼고 이 사회에서 내가 200명을 먹여 살린다. 보람을 느껴야죠. 그 사람들을 계속 규제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유감없이 내놓는 것들은 우리가 뭔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기존의 문제가 있죠. 우리 가계빚이 2,000조, GDP의 90%를 하고 어떤 통계는 뭐 3,000조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읽어보면 어디서는 3,000조면 GDP를 상회하는 것이고 GDP의 거의 90%에 하고 국가부채가 6,380조도 올해 보니까 통계가 한 6,400조에 돼요. 자, 경제 지금 체질이 최악인 상태에서 소위 이제 이런 부채 문제가 대두돼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 뭐 딴 어디는 0.9%, 1%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2.2%를 성장하고 있고 세계 경제는 우리보다 3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올해 이런 성적표를 우리가 받으니까 당연히 우리 경제 위기다. 우리가 참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올해 또 어쩌면 1%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 정부가 잘 빠르게 어떤 정책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활성화하게 이걸 내와야 되는데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소위 소버린 리스크예요. 우리 지난번 IMF 때 깐디시라는 IMF의 국장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맘대로 쥐어짰지요. 우리 뭐 외환은행 뭐 팔아라, 어디 뭐 통폐합 봐라, 우리 경제를 맘대로 주물렀어요. 또 이런 위기가 다시 우리한테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절대로 이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이게 차고 나가야 되는데 차고 나가려고 보니까 국가 경쟁력이 우리가 5위였어요. 1위가 항상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독일, 일본,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국가 경쟁력이. 그런데 5위였는데 우리가 작년 말로 7위로 떨어지고 대만이 우리 자리를 차지했고, 이어서 프랑스도 대한민국을 앞섰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위가 아니고 10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에너지 문제, 두 번째 노동 생산성이에요. 노동 생산성이 보세요. 한국, 자, 최저임금은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사실은 왜곡돼 있어요. 미국의 7.2불은 뭐냐? 미니멈만 주는 거예요. 실제 제조업에서는 한 20불 줘요. 25불 주고. 이게 뭐냐? 미국에서 규제. 우리하고 철학이 달라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게 줘도 아무 문제 없는 잡들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와서 뭐 하는 잡. 그걸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철학이라면 지금 제조업 20불 이상을 줘야 사람을 구한다면 우리는 제조업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했겠어요? 20불. 그렇게 정해놓으면 어떤 잡들이 없어져요? 그 밑에 하이의 그 잡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뭐 저 빌딩에 가면 주차요원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최저임금 안 줘도 뭐 다 은퇴하고 와서 사람 더 써서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잡들이 없어요. 철학 자체가 다르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생산성을 보면 60%밖에 안 된다. 60% 미국에. 네? 이게 우리가 문제인 거죠. 서해. 이거 노동 생산성이 저렇게 낮다 보니까 어디 노동 생산성은 우리 임금만 가지고 결정되는 거 아니죠?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죠. 투자가 이루어야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투자를 안 하는 것이죠. 누가 뭐가 문제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인데 국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제조업의 혁신 성장과 선진 제조업을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그런
과학 산업의 융합 정책들을 정부가 내놔서 끌어줘야 돼. 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할 그런 분야는 재정을 투자해줘야 우리가 경제가, 우리 산업이, 제조업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냐?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제조업이 현재 20개월 만에 최악의, 제조업 지수가 최악으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그 떨어져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둬서 우리 경제를 근간을 흔들 거냐? 여기서 뭔가를 새롭게 치고 올라가게끔 정부가 이끌어가야 되냐 하는 그 기로 시점에 와 있다는 거고, 이 순간이 우리는 왜 또 제조업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가면 제조업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아요. 결국 우리 경기 한 28%, 29%가 제조업이에요. 대한민국은 일본이 한 20% 되고 독일, 일본, 스위스 대개 한 19%, 20% 수준이 돼요. 자, 미국은 한 11%, 10.6% 되고 11% 수준인데, 그럼 미국이 저렇게 11%가 우리보다 제조업이 좀 중요하지 않냐? 우리보다 더 제조업을 중시하고 있죠? 제조업을 부흥하게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미국은 제조업은 제조업이고, 소위 텍 서비스, 여기 뭐 이런 거 쓸 거 보세요. 지금 우리 12,000개의 로켓 위성을 띄워가지고 지금 전부 다 전쟁조차도 좌우하고 있죠. 만약에 이론 머스크가 젤렌스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딱 꺼버리면 젤렌스키는 전쟁도 못해요. 다 좌표로 받아서 어디다 포쓸 것인지, 어디다 미사일을 쏠 것인지 다 그걸 저기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자, 전쟁판도도 바뀌고 있는데 저는 더 무서운 미래가 온다. 왜? 우리 여러분들 쓰고 있는 모바일 폰도 이론 머스크가 수년 내로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저는 보이는 거예요. 왜? 저궤도 위성이 12,000개 떠 있으면 내가 직접 위성 통신으로 다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전화가 미국에서 개통하나, 한국에서 개통하나, 베트남에서 개통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통신망이에요. 그런 것도 충분히 올 수 있고 지금 일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물론 우리가 반도체 칩을 개발해야 돼요. 위성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지금은 어떤 시도를 하냐? 우리 받아가지고 그걸 5G로 바꿔서 하는 회사가 이미 그런 스타트업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적어도 내년도 2% 성장하겠다. 과연 2% 성장할 수 있냐? 이렇게 가면 저는 2%도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새롭게 하지 않냐?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리세션의 공포가 우리를 좀 가득히 들이우고 있죠.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계기를 올해는, 내년에는 만들어서 우리가 더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가 국가미래전략연구팀이라는 우리 교수들 한 30명이 모여서 스타디하고 같이 토론 나가면서 우리 그럼 6대 분야에 투자해야 할 게 뭐냐 하는 것들을 저희 같이 6대 국가, 우리나라가 핵심 분야로 투자할 분야를 리스트해 본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쪽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바이오 쪽에 우리 하시는 우리 교수님도 같이 모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키우는데 이게 큰 축이 되겠구나. 특히 이제 바이오 한 예를 보면 오젠픽이라는 건데요. 오젠픽은 당뇨 주사제인데 이 당뇨 주사제를 먹는 거로 하면은 당뇨 경구약이고 이걸 살 빼는 데 쓰면 이곡이죠. 이게 다 합치면 한 300억 불. 우리 거의 50조, 1년에 한 50조씩 팔아요. 단일 약품 하나 개발해가지고 똑같은 성분을 하나는 주사제, 하나는 알약, 하나는 용량을 탁 줄여가지고 그냥 비만 살 빼는데 이런 식의 그 약들이 하나 개발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걸 보면 여러분 말이 50지죠. 우리 50지 안 되는 부처 많죠? 여러 부처죠. 총 예산이.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한 예로
지금까지는 모든 약들이 케미칼이었어요. 소위 이제 바이오 제네릭스라는 우리 삼바에서 만든 것들이 뭐냐면 약은 다 케미칼 프로덕트였어요. 화학약품에서 화학적으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약들은 뭘로 만들어요? 단백질, 그렇죠? 세포. 소위 그게 바이오 제네릭스가 있고, 소위 우리 얘기하는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그 단백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약들인데, 이 바이오 시밀러가 아주 혁명적인 그런 결과를 내고 있어요. 혈액암, 그전에는 혈액암을 1년을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떤 혈액암은 주사 한 방이면 낫고, 또 주사 뭐 6개월만 주사 맞으면 낫고, 어느 것은 1년 주사 맞으면 낫고, 치매가 그렇죠? 우리 지금 치매 한국도 하고 있죠? 약값이 1년에 5천만 원씩 받으면서 한 10분 맞게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을 보세요. 원가가 얼마지? 6억 받아요, 6억. 그런데 이 6억이라는 게 아주 혁신적으로 그 병을 낫게 하니까, 뭐 이거 맞으러 가는 거죠. 시카고 가요, 어떤 거 맞으러. 어떤 건 60억 받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진 에디팅 하는, 최신의 기술이죠. 진 에디팅 해가지고 다시 주사 놔주는. 이런 식의 혁신적인 그런 그 제약, 우리가 헬스케어 약들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 병 걸리면 죽었는데 사주니까 60억이라도 가서 맞고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미래의 산업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결국은 두 가지다. 전략산업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두 번째, 지역의 산업을, 지금 많은 지역별로 우리 산업화 안산단지라든가 우리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냐. 결국 우리가 제조 파운더리를, 그런 전략산업 분야의 제조 파운더리를 만들고, 소위 이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미래의 유망 제조업을 위해서 소위 제조 파운더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산업 AI 개발에 우리 대정 투입을 해서 각 산업 분야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리드해 줘야 되겠고, 투자해 줘야 되겠고, 그와 같은 것을 하려면 파운더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위 AI 로봇 산업, 제조 AI 로봇 산업이죠. 소위 제조 AI 로봇 산업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로봇 보여주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 보여줬잖아요. 우체국에서 가면은 로봇이 와서 나하고 대화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겠냐. 20년 후에는 사람처럼 도와줄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년이 지났는데 큰 변화 없죠. 근데 앞으로 20년은 진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론 머스크예요. 이론 머스크가 소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기계적인 것을 완전히 소프트웨어로 덮어가지고 했어요. 로봇이 바로 그거죠. 기계적인 것을 소프트웨어 가지고 전부 컨트롤하는 거니까, 결국은 테슬라의 미래도 그런 일부 이 어널리스트들, 증권가의 어널리스트들은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아니다. 로봇 산업이다. AI 로봇 산업이 테슬라의 미래다. 벌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휴머노이드 AI를 만든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그것이 이제 제조업에 투입이 되면은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겠죠. 해양 국방산업 우리 파운드리도 조성해야 되겠고, 금융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겠고, 소위 이제 ERP입니다. 기존에 전부들 ERP를 쓰고 계신데 지금 셉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AI가 ERP를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어요. 완전히 ERP를 후퇴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ERP를 AI로 해결을 바꾸냐. 가장 법률 시장, 회계 시장은 완전히 판도가 나와. 수년 내에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소위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게 전기, 대한민국 이런 걸 재야 되는데 전기값 가지고 되겠어요? 원전을 안 하고 이게 되겠어요? 원전을 해야죠.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얼마 하겠다. 그걸 그렇게 듣지 마세요. 저걸 하려면 내 돈 얼마 들어가나? 우리가 저기다 돈을 얼마나 내줘야 되나? 우리 두세 배 더 비싸게 사줘야 되니까. 그 비용이 있다. 비용으로 계산해서 들으세요. 저 비용을 대한민국 경제가, 내 사업이, 내 제조업이 그 짊어지고도 갈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패션 상황들도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게 SMR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어요.
SMR이라는 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는 워낙 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근데 15만 킬로와트, 20만 킬로와트는 바로 한강 옆에다 용산에다 세울 수가 있고 마포에도 세울 수가 있어요. 땅도 한 2,000평 내지 3,000평밖에 필요치 않아요. 사고 나면 절대 방사능 유출이 없어요. 그냥 덮어져요. 그 안에 다 용기 안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사고가 나도 그 안에서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도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런던 근처에 우리가 SR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런던에?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정말 이게 완전히 파퓰리즘의 시대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 세계 경제는 굉장히 스로하게 성장하고, 굉장히 낮게 성장하고. 근데 결국은 CEO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글로벌리 안 갈 수가 없어요. 글로벌로 가서 다이버시파이 해야 되겠고, 옛날에 사업하시는 분은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든 저쪽에 전쟁이 나든 뭐라든 나하고 아무 상관 없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지금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관세 정책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뭐 그 정치 얘기, 세계 경제 얘기, 트럼프 얘기 듣기 싫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울여서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미래를 앞서시려면 눈을 뜨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더 미니미쉬라는 거 해가지고 소위 이커머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800불 이하는 그냥 프리패스였어요. 세관 없이. 자, 그랬더니 중국에서 하루에 1억 3천만 개의 패키지가 오는 거예요. 미국. 누가 돈 벌었겠어요? UPS.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누가 손해봐요? 모든 섬유산업 제조업들이 다 손해보는 것이죠. 자, 저는 저게 이제 다 스탑시켰으니까 우리가 저 기회를 어떻게 찾을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리스크 때 기회, 이거 항상 리스크가 오면은 기회가 생기잖아요. 어떤 기회가 있냐? 소위 AI 디지털 변화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좀 앞서가서 하자. 그래서 선점을 하자. 또 SCM, 소위 프렌들이 우리 친구들끼리만, 친구국가끼리만 우리가 서프라이 체인 만들자. 서프라이 체인을 다시 중국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가서 오일 탱커 시위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으로 못 가게, 중국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금 미국의 큰 일들을 보면 중국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또 우리 CC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이거 참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더 이상 그런데 시간 뺏기지 마시라. 지금 우리 그럴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세계 경제에서 우리 섬유 분야를 예측하는 건가, 내년도에 2% 정도 성장할 거라 그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어요. 우리 2% 정도의 그런 낮은 성장인데, 그건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소위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할 때 우리가 찬스를 잡아야 되겠고, AI 디지털 컨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 시장에 더 이상 물량을 줄어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줄일 수밖에 없고 미국 EA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프로핏은 미국 시장이 좋거든요. 결국은 프로핏을 주기 작은 그런 시장으로 우리가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 다음에 5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울이 다시 뜨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카튼이 한때는 41%였던 게 현재는 섬유 포션에서 한 22%까지 줄었어요.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폴리에스터가 더 기능성을 부여하면서 이제 확장이 되는데, 결국은 우울도 새로운 이런 경향으로 소비자들한테 다시 찾아오는 그런 해가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고, 또 지금까지 폴리에스터 위주의 그런 확장에서 셀룰로직이 더 큰 포션을 차지한다. 라이오셀이나 소위 여러 모다크릴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촉감이나 인체 친화성이나 여러 가지 이점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적 시스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가능해졌다 하는 얘기고요. 자, 소위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는 우리한테 한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면 제품을 이제 수출하고 나면은 그 지인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브라질 면이 지인 테스트를 하면 신장면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애를 먹는 기업들이 있어요. 한가다가 수출했는데 야 이거 해봐 보면 이게 이 신장면인지 구별이 안 간다. 신장면에 근처도 안 갔는데 우리 지금 브라질면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방 저기 모임에 때 그랬어요. 너무 브라질면에 많이 가시지 마라. 거의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갔어요. 브라질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거냐 하는 것도 우리 숙제예요.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려지냐? 이 디지털 패스포트에서 다 가려지는 거예요. 디지털 패스, 오리진 누가 디자인했고 누가 만들어냈고 누가 제조를 했고 다 나오고 누가 설계했는지 또 거기에 리사이클링 얘기도 다 거기서 다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서프라이 체인을 다 우리 정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 회장님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 RFID 이미 달고 있거든요. RFID 태그를 다 달고 있어요. 거기다 넣으면 돼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런 인포메이션을 다 한꺼번에 못 넣어요.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셔라. 그래서 수출했을 때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우리가 바로 해명할 수가 있고 우리 이것이 대한민국의 프로덕트다. 결국 중국을 봉쇄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찬스가 이 DPP가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어차피 RFID 다 쓰시니까 뭐 이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들어가는 정보를 다 수정하셔가지고 DPP 여기에 맞게끔 가져가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혹은 우리 소비재 크레디빌리티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온실가면서 갑질 얘기는 제가 해서 건너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올해 한 6개월 전, 6, 7개월 됐나요? 소위 코리아 텍스타일 이니셔티브라 해가지고 한 15분이 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소재 소싱 국가로 만드냐. 지금 브랜드나 메이커들이 한국에서 소싱을 하고 싶어도 소싱할 게 없어요. 다들 그만둬가지고 컨버터들 다 사라졌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전통이에요. 지난 60, 70년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전문가들이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다시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술들을 조합을 하면 뭔가 우리가 다른 브랜드에 내놓을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 취지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기 몇 분들 앉아 계신데 저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생각하면서 두세 개의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우리가 몇 가지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더블유 미션, 우주글로벌, 빅토리아 텍스타일 뭐 이런데 우리 아까 또 뭐 베트남에서 하고 계시지만 잘하고 계신 데도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 소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더 키워보자. 다 그런 사람들이 늙어서 사라지기 전에 살려보자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국산 섬유, 국방 섬유 국산화 꼭 달성해야 되겠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같이 밀어줘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들하고 같이 뜻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생 산업이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력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 기술과 새로운 가치, 경험을 중심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통찰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큰 영감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간단히 질의응답 시간을 한 두세 분만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그 본인이 근무하고 계신 소속이랑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 강태진 교수님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실래요? 무선 마이크. 두 분만 선정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이니만큼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귀한 질의응답 시간이니 뜻이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끝에. 교수님의
영불허전 강의를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이 뭐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다 떠오르긴 하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기축 통화를 유지하면서도 안에 제조업을 키우는데 약간 모순이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를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브라질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정동의 원소라고 해서 이제 뭐 중수소하고 질소, 탄소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인구의 80억 명을 MBTI 16개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적은 분야인데 어떻게 세 개의 인자만 가지고 이게 심장면이다 아니다를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모순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도 우리도 항상 틈새 있듯이 미국은 모든 우리 밸류체인이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이유는 미국의 모든 국방선면은 모든 재료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 걸 써야 되고 그 산업이 살아 있으면 그 산업을 이용해야 되고 그 소위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해서 이렇게 모든 밸류체인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국방섬유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는 국방섬유가 국산화되면은 우리 경찰, 주방위군, 그 다음에 그 소위 이제 하다못해 제수복 정부가 사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준하게 스펙도 거기에 준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느 나라 군복이 대한민국의 군복 아무도 주문을 안 해요. 근데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동안 대한민국의 군복 산업은 시장 경제와 자유 경쟁에 안 맞겠던 거예요. 이게 시장이 왜곡돼 있어가지고 개발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자, 새로 나온 군복은 여기 아까 좀 다시 띄워주세요. 진짜 슬라이드 띄울 수 있나요? 이거 좀 스위치 해줄 수 있어요? 봤더니 군복을 미군에서는 이미 새롭게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 미국은 무조건 5년마다 바꿉니다. 디자인 다 새로 무조건 5년마다 바꿔요. 우리는 10년 주기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그것도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군도 갖고 뭐도 갖고 좀 뒤를 좀 보내주실래요? 뒤쯤 아까 내가 마지막 끝날 때 거기로 좀 띄워주세요. 아니 새로 군복이 가장 현재 전장에서 프로븐된 게 뭐냐 했더니 이 전투복이 얘네들은 우리는 원레이어를 만들었잖아요. 투레이 더블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가 접착 그 특수 접착을 넣어서 걔네들은 3레이어라고 불러요. 실제 패브릭은 하나는 나일론 표현을 바꾼 나일론 안에는 소위 같은 폴리에스터.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불이 붙는다, 불을 씌운다 하면은 이게 안에 있는 그 도트로 쭉 씹어준 것들이 쫙 퍼져가지고 단열층을 딱 형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태워도 안에는 안감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런 식의 그 새로운.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두텁고 입었을 때 불편함이어야 되는데 기존의 군복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기존의 군복보다도 훨씬 더 플렉시빌해요. 이런 그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거다. 우리도 이걸 정말 민간 기술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실제 가봤어요. 방역회사를 가봤더니 우리 방역회사 우리 상무님 오셨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이 방역회사 탐부지 문 닫고 있거든요. 다 사라질 판이에요. 만약에 빨리 국산화 우리 국방섬유도 국산화 안 되는 방역회사도 다 문 닫을 판이에요. 근데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4가지의 이런 나중에 한번 이게 4가지를 혼방해서 실을 뽑고 있고 4가지를 섞다 보니까 그 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베타, 그 다음에 렌징, 그 다음에 스테틱. 요새 이제 군복은
그 전자장비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엔티스태틱이 2%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그런 데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전자장비잖아요. 그래서 벌써 그때 아플 것 같고 실제 입구 테스트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뭐냐? 미국이 새로 개발한 건 뭐예요? 왜 우리 한국은 우리 더 그 기술이 많은데 걔네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 더 기술자가 많은데 이런 거에서 우리가 못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낌도 저 방직 공장을 갔더니요, 방직 재직 영상을 다 하는데 토요일 아침 6시에 끝납니다. 토요일 아침 6시에.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 6시에 다시 가동을 시작해요. 일주일 중에 5일만 가동을 해요. 근데도 경쟁력 있게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아니 저런 데서도 경쟁력 있게 생산하는데 왜 한국의 방직 공장이 왜 못 사냐? 충분히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포인트는 뭐냐? 그냥 일괄 공장으로 면도라서 뭐 카드사 꼭 이런 공장을 차려서는 경쟁력이 있다. 뭐 저렇게 다 특수한 용도를 다 써서 기능성을 넣어서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역 공장이니까 유럽에서도 저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시사점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두 번째가 신장관에 대해서 예, 지금요 그 지인 테스트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오리진을 타는 그 스타트업이 생긴 지가 7, 8년 됐나요? 5, 6년?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돈을 더 내야 돼요. 요새도 그렇지 않아도 테스팅비가 굉장히 비싼데 이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구별을 하는데 현재의 테스팅 걔네들이 해주는 지인 테스트에서 이거 신장면이 아니라는 걸 프로브를 해주는 거 가지고는 브라질하고 신장면하고 구별이 안 가요. 거의. 그래서 이거 브라질 면으로 분명히 보냈는데도 이거 신장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바이오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로서는 다음에 비용을 드는데. 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제 한 분 질의응답하고 바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은 강의 중에 최고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회에서 FTA 일자리센터장을 맡고 있는 무역 전문가입니다. 대기업 종합사고 출신으로 무역을 이제 45년째 하고 있거든요. 건의를 좀 드릴 날에 오늘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그냥 뭐 듣고 메모하고 사진 찍느라 정신 없었는데요. 저는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역 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한번 접목시켜 주셔서 필요하실 때 저희를 불러주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수출의 87%를 차지하고 세계 무역의 7, 80% 시장을 차지한 FTA 시장. 그 다음에 아까 좋은 군복 말씀하셨는데요. 세계 GDP의 약 10에서 15%, 보통 13% 하는데 조달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기업들은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양 서비스 시장이 있습니다. 이 선원들이 먹고 쓰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배들이 필요한 섬유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적정 기술이라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첨단은 아닌데 제3세계 이런 그 글로벌 사우스 쪽에는 첨단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거기 우리가 좀 잘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이러이러한 시장을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무역 시장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좋은 내용과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는 그런 시장을 한번 접목시키는 게 어떠냐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KTI가 굉장히 큰 어근을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디 가셨어? 우리 코티티 원장님, 원장님 좀 초대 좀 해주세요. 같이 정말 우리 같이 일하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도 여기서 원단 생산을 해서 글로벌 메이커들한테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해주냐. 시장을 하는 바이어를 하는 거예요. 네, 시장과 이제 그 바이어들한테 연결을 해주려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그 여러 가지 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 회의 모임 때 참석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연락드려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1시간여 동안 우리에게 귀한 강의를 해주신 강태진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 학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